자, 그러면 21번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덱스트로의 적응증 및 투여 방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덱스트로가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포도당. 자, 포도당의 적응증 및 투여 방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저혈당 BST가 70mg 데시리터의 밑에 치료, 저혈당의 치료. 이거 맞죠? 그쵸? 포도당 언제 쓰는 거예요? 저혈당 치료에 쓰는 거 맞아요. 간성혼주 환자에게 투여. 이거는 포도당의 금기사항입니다. 그쵸? 간성혼수가 왜 생기는 거죠? 간성혼수는 암모니아의 축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쵸? 암모니아의 축적으로 해가지고 막 대사장애가 생겼는데 거기다가 덱스트로즈를 막 뿌려 넣어주면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금기사항.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구투여 50% 포도당 용액 100ml를 마시도록 한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경구투여? 맞죠? 자, 50% 포도당 용액 100ml. 경구투여는 경구투여와 정맥투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의 투여 방법은 경구투여 50%의 포도당 용액 100ml는 언제 먹어요? 10세 이상에서. 그리고 50%의 포도당 용액 50ml는 10세 미만에서. 그쵸? 이때 투여를 할 수가 있죠. 나이대별로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정맥이나 경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이대별로 퍼센테이지랑 미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맥 투여 50% 포도당 용액을 5ml kg당 5ml를 1회 정맥 투여한다. 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리죠. 자, 정맥 투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회 이상과 10세 이상과 그리고 이것도 10세 미만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구나 정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맥 투여는 어떻게 돼요? 정맥 투여는 10% 포도당 용액이죠. 이 5ml kg은 소화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10%의 포도당 용액을 이렇게 5ml kg 1회 정맥 투여한다 라고 되어 있고 10세 이상에는 50%의 포도당 용액을 몇 ml 투여한다? 10세 미만은 정맥 투여한다. 얘는 50%의 포도당 용액을 50ml를 정맥 투여한다. 10세 이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본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요. 밑에 해설에 쭉 적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시고요. 정맥 투여는 50% 포도당이 아니라 10% 소화한테 쓸 때는 얘는 10%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그쵸? 그래서 맞는 건 뭐예요?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 찾아봅시다. 몇 번? 4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도 우리 뒤쪽에 그 약품, 지침에 보면 약품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읽어보시고 꼭 사용하세요. 저혈당이나 그리고 포도당을 쓸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환자한테 나이대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심실세동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제세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다. 심실세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그럴 때 심실세동 발생부터 1분 경과할 때마다 제세동의 성공률이 감소해요. 심실세동이 막 발생을 하면 바로 제세동을 1분 미만에 탁 쳐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 돼요. 그런데 1분 이상이 감소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공률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 감소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7에서 10% 정도 계속 성공률이 감소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성공률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생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심실세동이 발생한 환자한테는 제세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탁 쳐줘야지 정확한 성공률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심전도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증상과 심전도를. 자, 그럼 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허혈성 뇌질환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허혈성 뇌질환, 뇌출혈과 뇌경색 이렇게 있죠. 얘는 터지네. 얘는 혈관이 이미 터졌어요.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미 혈관이 터져버려서 그쪽으로 출혈이 됐어요. 그걸 뇌출혈. 그리고 얘는 막히네.
자, 허혈성 뇌질환은 이 뇌경색을 찾는 거예요. 이 뇌경색, 지금 경색이 됐어. 막힌 애를 찾는 거야. 막힌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혈전증, 막힌 애죠. 그쵸? 혈딱지가 생겨가지고 막힌 거죠. 색전증도 마찬가지. 열공성 뇌졸중은 뭐냐면 미세한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촘촘촘촘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막힌 거. 일괄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건 TIA라고 해서요. 일시적으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금방 리커버리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막힌 것으로 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가 다 답이겠네요. 이렇게 전부가 다 답일 때 고민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해서 답은 3번.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24번 보도록 할게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응급처치 요령 중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병 시간의 결정이 있어요. 발병 시간의 결정 중요합니다. 발병 시간의 결정 중요해요. 자, 어떻게 쓰냐?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와 최초로 이상소견을 발견한 시간을 확인해서 기록한다. 이거 답이 맞아요. 이게 틀렸죠?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상이었을 때가 언제냐? 마지막으로 정상이었을 때가 언제야? 네,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 그리고 최초로 이상 소견을 발견한 시간. 이건 뭐예요? LNT와 FAT를 씁니다. 그래서 발병 시간의 결정은 마지막으로 정상이었을 때와 그리고 최초로 이상 소견을 발견한 시간을 확인해서 기록한다. 이 두 개를 잘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밑에 쭉 읽어보지 않아도 답은 일단 1번.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것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공 반응 확인 시 양측 동공 수축이 있으나 대강 반사가 있는 경우는 간내나 교내병수로 추측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쵸? 수축 결합이 90mm 미만인 경우 변형 트렌델레버그 자세를 취해준다. 이것도 쇼크 자세죠. 그쵸? 변형 트렌델레버그 쇼크 자세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에서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전도 감시를 시행한다. 요것도 답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4번에 1번. 이렇게 되겠고요. 밑에도 해설이랑 이런 거 쭉 읽어보셔야 돼요. 밑에 해설에 보시면 허혈성 뇌졸중 응급처치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 반응과 혈압 측정, 혈당 측정, 그리고 심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요것도 꼭 잘 확인하시고 별표 쳐서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다음 중 신생아 환자 평가에 필수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래요. 자, 신생아 환자 평가에 필수 항목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뭐 있어요? 아프가 점수. 이거 있죠. 근데 이거는 환자 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골라보래요.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만삭 출생아인가? 오케이, 이거. 잘 울거나 숨은 잘 쉬는가? 오케이. 근육 긴장도가 좋은가? 오케이. 이렇게 세 개는 일단 환자 평가의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맥박이 잘 촉지되는가 뭔가 하는 거는 이제 아프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프가 점수 측정으로 넘어가요.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아프가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환자 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이 세 가지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프가 점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역, 니은, 디귿 2번. 이렇게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가 점수 5가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 있는지 이제는 눈 감고도 달달 아프가 점수는 외워보셔야겠죠?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신생아 소생술에 대한 설명 중 신생아 소생술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압박과 환기는 3대1의 비율로 시행한다. 이거는 맞죠? 기본적으로 신생아 소생술 이제는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1분간 90번의 가슴 압박과 30번의 환기로 총 120번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맞죠? 총 120번 잘 기억을 하세요. 90번과 30번 3대1이죠. 그쵸? 소생술이 필요 없는 신생아나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한 경우라면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자, 체온 유지 제일 중요해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기도 유지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을 유지해주는 거. 체온을 쫙쫙쫙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생아 소생술의 가장 기본적인 처치는 가슴 압박이므로 환기 없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이거 제가 몇 번이고 강조드렸어요. 아니고 신생아는 뭐가 더 중요하다? 환기. 그쵸? 그래서 성인이랑 횟수도 달라요. 비율도 다르잖아요. 그쵸? 환기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환기를 먼저 하고도 다 해보고도 안 되면 이제 가슴 압박, 그리고 다 했는데도 안 되면 마지막에 약물 사용, 이렇게 넘어간다고 다 설명드렸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2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영아 소아의 맥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자, 이제 맥박을 확인하려면 어느 동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아야 되겠죠. 자, 영아는 어디에서 해요? 영아는 상완동맥. 소아는 어디서 해요? 소아는 대퇴와 목동맥에서 맥박을 촉취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골라볼게요. 어디 있어요? 자, 상완동맥 있대요. 그리고 대퇴동맥, 그리고 목동맥. 자, 대퇴동맥은 언제 써요? 신생아한테 약물 투입할 때. 그쵸? 신생아한테 CPR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도 다 안 되면 약물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니은, 디귿, 리을. 답은 3번이다. 넘어갈게요. 자, 중증 외상의 신체 검사 소견에 따른 기준.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중증 외상의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신체 소견, 검사의 소견에 따른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뭐가 있냐? 보는 거죠. 그죠? 플레이체스트라고 해서 동요가슴. 이거 뭐예요? 이거 늑골. 그쵸? 늑골 2개 이상 골절일 때 발생한다고 했어요. 들숨과 날숨에서 흉곽이 다르게 움직이는 걸 동요가슴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체 검사 소견이 맞죠. 얘는 신체 검사 소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오, 아싸. 1번. 바로. 하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읽어볼게요. AVPU의 의식 수준이 V 이하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생리학적. 자, 소아가 3m 이상에서 추락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손상 기전에 따른 분류죠. 그쵸? 이거는 생리학적 기준에 따른 분류. 이거는 손상 기전에 따른 분류. 항응고질환의 병력이 있대요. 중증 외상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중증 외상 센터로의 고려. 병원 이송에 대한 고려죠. 자, 이런 병력이 있는 건 이런 그 병원 이송에 대해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송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신체 검사 소견에는 이제 뭐 관통, 자상, 동요가슴, 절당, 골절, 마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 환자래요. 외상 환자. 그냥 환자가 아니라 외상 환자예요. 도수 기도 유지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래요. 자, 외상 환자는 일단 1차적으로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 척추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쵸? 막 출혈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외상 환자다라고 하면 어디서 떨어졌다, 어디서 뭐 추락했다, 차가 부딪혀서 뭐 찌그러졌다, 몇 미터 이상 찌그러졌다 하는 걸 이제 외상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외상 환자에서 제일 먼저 고려를 할 거는 이제 척추 쪽에 손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척추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최대한의 고정, 그죠? 부동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유지법도 다릅니다. 누구누구로 해야 되냐? 기도 유지법은 누구누구예요? 누구누구예요? 자, 3중 기도 유지법. 뒤로 고개 꺾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하악견인법, 턱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변형된 하악견인법, 마찬가지로 턱만 들어 올려요. 두부후굴 하악거상법, 절대 안 되죠. 그쵸? 턱, 고개 뒤로 꺾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턱을 꺾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도수 기도 유지법이 달라지죠. 그죠? 외성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경추 환자한테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턱을 들어 올리느냐 아니면은 뭐 고개를 뒤로 꺾느냐 확 제끼느냐 이런 것들을 따라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어느 환자한테 어떤 걸 적용을 하느냐 이걸 네가 잘 알고 있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타박상을 입은 경우 타박상이에요. 효과적인 찜질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뭐 부딪히거나 뭐 어디 넘어졌거나 해가지고 피부에 이제 먹는 거 그런 것들을 타박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얼음 찜질을 하고 멍이 남은 경우에는 온찜질을 시행한다. 이게 맞을까요? 네, 맞죠. 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타박상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멍이 들잖아요. 멍은 내출혈이에요. 외출혈이 아니라 안에서 지금 뭔가 혈관 쪽에 혈관이 터지거나 조직에 손상을 입어서 그쪽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피가 나겠죠. 근데 얼음 찜질을 해주면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그런 어떤 출혈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멍이 남았어요. 멍이 남았을 때 온찜질을 해주면 걔네가 다시 조직으로 싹 흡수가 되면서 멍이 빨리 없어지죠. 그래서 초기에는 얼음찜질, 멍이 남은 경우에는 온찜질을 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바꿔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틀린 답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 없이 들어갈 거고요. 자, 밑에 설명해 보시면 폐쇄성 창상이라고 해서 외상이 없는 내부 조직 손상에 타박상, 염좌, 탈구가 있어요. 이것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서 확인을 잘 해놓고 계셔야 해요. 자, 분만 후에 질출혈을 조절할 수 있는 응급약물로 옳은 것은 뭐 한 번에 그냥 바로 나와야죠. 옥시톡신. 그쵸? 자궁의 수축과 관련된 약이죠. 이런 거는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푸셔도 돼요. 옥시톡신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다음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박수가 일단 증가를 했고요. 뭔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네요. 수축기 혈압이 90mm Hg 이하.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네요. 자, 밑에서부터 무슨 일인지 나와요. 30에서 40%의 혈액량이 소실이 되면서 의식이 혼미가 됐어요. 아, 이거 뭔가 지금 출혈이 됐고 90mm 이하고 맥박수 증가됐으니까 이거 쇼크구나. 자, 출혈성 쇼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기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밑에서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30에서 40%의 혈액량이 소실이 되면서 의식이 혼미가 된 건 몇 번이다? 3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보시면 1기, 2기, 3기, 4기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1기는 15, 2기는 15에서 30, 3기는 30에서 40, 그리고 4기는 40% 이상의 혈액량 소실이 있어요. 그거를 포인트 지으셔서 각각의 이 쇼크 몇 기마다 혈액량이 얼마가 소실이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사용되는 약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프레드닌 솔론, 이거 뭐예요?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디아제팜, 바소프레신, 아미노필린도 다 아미노필린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정제, 이거는 혈압 올리는 거, 이거는 아미노필린 뭐예요? 기관지 수축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사용되는 약물로 옳은 거는 1번 메틸프레드닌 솔론 스테로이드 제제를 쓸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1차적으로는 에피네피린을 쓸 수가 있겠고요. 해설을 보시면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H1이 있고 H2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모의고사 때, 그쵸?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베타2 항진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글루코르티코이드, 그래서 메틸프레드닐 솔루는 뭐예요? 글루코르티코이드 제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4번 척추 손상 환자예요. 또 고정 부동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과 손상 부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쵸? 이런 척추 손상, 뼈 손상 이거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고정. 손상 부위 안정 이거 뭐예요? 부동.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그 부위를. 그쵸? 고정과 손상 부위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감각 기능의 이상을 알기 위해서 상지와 하지를 검사한다. 상지와 하지를 검사를 해야겠죠. 그쵸? 그래야지 하지부터 뭔가 이상이 있는지 경추부터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척추 손상 후엔 척수의 기능이 차단되어 정상적인 배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레벨의 어떤 그 척추가 손상이 됐을 때는 그 밑으로 인한 신경 감각적인 기능들이 다 차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뇨나 배변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척추에 압통이나 변형이 있는지 환자 체위를 변경시켜서 확인한다. 이게 틀렸죠. 환자 체위 이렇게 막 변경시키지 말라고 제가 지금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지와 하지를 검사를 할 때는 막 환자 체위를 막 변경하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바빈스키 검사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다음에 설명이 나타내는 고정기구는 무엇일까요? 다음 보기에 설명이 나타내는 거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손으로 고정하고 척추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통나무 굴리기 방법을 사용해서 환자를 백보드 위로 옮긴다. 백보드,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그롤. 그쵸? 로그롤 이동법을 이용해서 환자를 백보드 위로 옮긴대요. 끈으로 사지와 몸통을 고정한 후 말초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맥박을 확인한다. 이거 뭔가 KED랑 되게 비슷해요. 그쵸? KED랑 제일 비슷한 건 뭐예요? 환자를 백보드 위로 옮기다 그랬죠. 그런데 환자를 백보드에 옮긴대요. 그러면 얘는 답은 1번. 긴 척추 고정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자를 로그롤 방법으로 대굴대굴 굴려서 그리고 통나무 굴리기 방법을 사용해서 환자를 백보드 위로 옮기는 건 이제 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할 때 쓰는 이동법이에요. 두부를 손으로 고정하고 척추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 척추 손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응급처치, 중요한 응급처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중 의식이 있는 성인의 하임리히법에서 압박을 가하는 부위는 어디인가? 어디예요? 이거 바로 나와야죠. 그쵸? 상복부. 상복부지죠. 검상돌기와 배꼽의 중간 지점을 딱 잡아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강하게 압력을 탁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게 압력을 증강시켜서 이물질을 탁 토하게 하는 게 하임리히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의 증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자, 일단 임신 20주 이후에 일어나는 질환이래요. 임신할 때 일어나는 질환인가 봐요. 고혈압, 단백뇨, 얼굴, 팔, 다리, 전신에 부종이 있고 경련이나 홍수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네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질환 말하는 거예요? 임신성 고혈압으로 생기는 자간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자간증은 경련이나 혼수를 동반할 수 있고 고혈압과 다리 전신의 부종이 특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신 20주 이후에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질환을 알았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주로 경산부에게서 더 잘 일어난다. 이게 틀렸어요. 그쵸? 누구한테 잘 일어나요? 경산부가 아니라 초산부. 그쵸? 경산부는 이미 한번 아기를 낳았었던, 수차례 낳았었던 그런 분들을 경산부라고 하고 아이를 처음 낳으시는 분들을 초산부라고 하는데 초산부에게서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160에서 110ml 이상의 고혈압이 측정되는 건 굉장히 응급 상황이에요. 자간증의 증상입니다. 동성 빈맥이 나타나고요. 맥박이 막 빨리빨리 뛰어요. 경련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혀서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중증의 자간정증에서 나타나는 이 수치 160에서 110mmHg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중증의 자간정증에서 나타나는 그 혈압의 수치 잘 기억을 하시고요. 경련과 이제 혼수를 동반을 할 수가 있는데 입 주변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입 주변부터 약간의 뭐가 실룩실룩거리면서 비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면 아 이거 자간증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기의 설명이 나타내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이 질환을 왜 자꾸 내냐? 질환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응급처치를 빠르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빠른 처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환자가 이런 증상을 나타냈을 때는 아 이거는 무슨 증상이랑 연관이 된 거다. 우리가 의사라서 막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룰아웃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질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응급처치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보기의 설명이 나타내는 질환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트라이애드라고 해서 세 가지의 증상이 있네요. 혈압 저하가 있고요. 그리고 심은 미약이 있어요. CVP가 상승이 된대요. 사실 이것만 보면 딱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다? 아, 이거 심장압전 얘기하는 거구나. 심장압전이 뭔지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스몰 사인이 있고요. 기임맥 있고 목정맥 확장되고 감비대 부종 복수. 자, 일단 백스트리에이드만 나와도 심장압전이구나 이거 해서 딱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8번에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심장압전은 심장 안에 뭔가 이렇게 심낭 내에 공기나 어떤 뭐 혈액이나 아니면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차가지고 심장에 압박이 돼서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치료법이 뭐라 그랬어요? 심낭천자. 심낭천자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낭 내에 압력을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심낭천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개용술.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앞에 표까지 다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랑 해설 쭉 읽으시면서. 아시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가셔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자, 39번 백밸브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밸브 마스크 우리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호흡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자, 백밸브 마스크는 자가 호흡이 없거나 호흡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인투베이션 하기 전에. 자, 누구랑은 좀 다르죠. 그쵸? 자, 부적절한 호흡수를 보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적절한 호흡수가 성인이 12회 미만이래요.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렸죠. 그쵸? 부적절한 호흡수는 성인은 얼마예요? 성인 8. 그리고 소아는 16. 그리고 영유아는 20 미만. 외웁시다. 부적절한 호흡수. 외우시라고 문제 냈어요. 이런 경우에 백밸브 마스크를 쓸 수가 있다. 자, 심정지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백밸브 마스크는 심정지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위팩만 및 미주신경 자극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쵸? 백밸브 마스크 공기를 쫙쫙 짜서 넣어주기 때문에 위팩만과 미주신경 자극이 돼서 뇌압 상승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상이에요. 동상의 단계와 증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1도에서부터 4도까지가 있어요. 이게 증상이 바르게 연결된 게 뭐가 있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도. 1도에서 수포와 약간의 부종이 있대요. 맞아요? 아니에요. 1도에서는 충혈과 부종, 그리고 홍반, 경증의 청색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포까지는 아직 안 생겨요. 수포는 언제부터 생겨요? 2도에서 생겨요. 자, 수포는 2도에서 생겨요. 수포와 약간의 부종은 2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그리고 얘도 2도에서 틀렸어요. 자, 3도 딱딱하고 까만 피부와 조직괴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답이 맞아요. 4도, 발가락 부종, 근골격계 괴사가 일어난다. 자, 발가락의 부종은 동상 3도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바르게 연결된 건 3번. 그쵸? 여기 딱딱하고 까만 피부와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면서 발가락 부종까지 있는 게 동상의 3도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응급처치학개론 동형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 다 풀어봤고요.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겠지만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셔서 빨리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하시고 외울 거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잘 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합격 소식이 있기를 제가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